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 KDC 한국드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봉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64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 동력 비행장치의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수직 이착륙, 위착륙은 우리가 이제 스로틀을 조작을 하는 거죠. 스로틀. 수직 이착륙을 위하여 어떤 조정 장치를 조작하는가? 이거는 스로틀을 조작을 한다. 그래서 모드 2 방식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의 수직 이착륙 시 조정 방법은 수직 착륙 시 조정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수직 착륙 시. 착륙은 기체가 하강하는 거죠. 그래서 스로틀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수직 착륙, 수직 이륙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상승이 되겠죠. 스로틀을 올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모드 2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를 진행을 하실 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상 장비 조정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의 헤딩을 원선에, 멀티콥터의 헤딩 앞부분이 되겠죠. 멀티콥터의 앞부분. 그래서 멀티콥터는 전후, 그러니까 전방하고 좌우, 여기는 이제 헤딩으로 전방을 헤딩으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입문자들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쿼드콥터도 마찬가지고 헥사콥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이 앞인지 어느 쪽이 뒷면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잖아요. 새로 보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비행을 하시다 보면 어느 쪽이 앞면이고 뒷면이다 이런 건 이제 저절로 알게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히나 이제 산업용 드론, 그러니까 업무 수행용 드론, 큰 드론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LED라는 게 있잖아요. LED. 그래서 LED가 그 모습이 제가 그 LED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아이가 이제 뭐 180도로 돌았을 때는 LED가 보이진 않겠지만 처음에 입문 비행을 하신다든지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LED가 제가 봐야 되는, 항상 LED가 그걸 뭐 기체 페어링 할 때라든지 또는 GPS 수신할 때라든지 이게 다 LED가 신호를 막 깜빡깜빡해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종자는 항상 기체의 후면을 보고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LED가 있는 방향이 기체의 후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이 기체의 전면이 된다. 헤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헤딩을 원선의 중심을 향한 상태에서 선회하기 위해 필요한 키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무조작에서 기체 고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뭐 기체 고도는 이제 일정하다고 우리가 그냥 두고, 그러면 헤딩을 원선의 중심을 향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을 선회한다, 원을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을 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을 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도 이제 실기 다 이제 연습하고 오셔요. 연습하고 오시고 뭐 이제 시험 전 이제 내일 모레 시험자들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비행이 힘드셨어요? 뭐 어떤 코스가 가장 힘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뭐 8, 90%는 전부 다 원선회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종에서는 그 원선회가 있고 2종에서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도는 다이아몬드 비행이 있어요. 근데 그 2종 다이아몬드 비행은 이 원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비행을 하는 게 2종이에요.
일종 같은 경우에는 원을 선회를 하는데 이 기체가 말 그대로 원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이제 뭐 원주 비행 준비하게 되면은 이 호버링 위치에서 기체가 이렇게 방향을 좌측면 또는 우측면으로 돌아야 돼요. 90도를 돈 다음에 그다음에 그대로 이 원 헤딩 위치가 원을 그리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작이 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하고 C번에 요하고 피치 이런 부분이 요는 이제 러더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러더로 나올 수 있고 피치는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하고 피치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할 때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코스가 원주 비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주 비행에서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선의 방향을 앞에 헤딩 방향, 앞 방향을 앞으로 자꾸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려줘야 이 헤딩이 쭉 돌아서 다시 원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멀티콥터의 이동 비행 시 자, 멀티콥터가 이동한다. 그럴 때 속도가 증가될 때 통상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에 보시면 고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8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을 실제 이제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비행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속도가 증가할 때 앞으로 속도가 갈 때는 이게 약간 하강성 비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강성 비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비행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실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40m 전진 후진 비행이 있어요. 전후진 비행. 그러면 40m를 쭉 보내서 일종 같은 경우 40m를 쭉 보내서 거기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후진 비행으로 이제 호버링 위치로 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진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기체가 자꾸 이렇게 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도도 같이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실기 시험에 가시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저기 너무 멀어서 고도 잡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핑계는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비행 중에 바람이 불어서 밀려서 바람이 불어서 밀려 감독관한테 어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감독관한테 어떻게 보면 훨씬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왜냐? 조종자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조종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는 이동 비행 시 속도가 증가될 때 이제 하강으로 나타난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막 속도가 막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빠른 비행은 아니에요. 무조건 실기 시험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될 때는 통상 이제 고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9번은 X자형 멀티콥터가 X자형 멀티콥터 하면 일단 쿼드콥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로 이동 시 로터는 어떻게 회전해야 하는가? 자, 전진할 때는 뒤에 날개, 그러니까 X콥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진할 경우에는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날개 2개의 RPM을 더 올린다 그랬죠. 날개를 더 빨리 돌린다 그랬죠. 그러면 기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전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후진 마찬가지죠. 후진은 또는 앞에 있는 게 더 빨리 돌려서 뒤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좌로 마찬가지. 우측에 있는 거를 돌려서 우측에 있는 2개를 돌려서 좌로 이동하고 딱 우로 이동하는 거 마찬가지. 좌쪽에 있는 2개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자, 그런 형태가 멀티콥터의 비행 구조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그래서 자, 우로 이동한다. X콥터가 우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그렇죠? 좌측에 있는 거를 왼쪽 10번에 한번 보시면 왼쪽 2개가 빨리 회전하고 오른쪽 2개는 왼쪽에 비해서 천천히 회전한다. 그래야 우로 이동이 되겠죠. 반대로 좌로 이동인 경우에는 제 중심으로 좌로 이동인 경우에 우측에 있는 게 빨리 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쿼드 X형, 쿼드콥터, 멀티콥터가 전진 비행 시 모터의 회전 속도 변화 중 옳은 것은 전진 비행 시 회전 속도. 그러면 뒤에 2개가 빨리 회전한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후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앞에 2개가 빨리 회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멀티콥터 조종 시 옆에서 바람이 불고 있을 경우 기체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옆에서 측면풍이 불 때, 그렇죠? 측면풍이. 예를 들어서 멀티콥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든지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 멀티콥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봐서 오른쪽에서 측면풍이 분다 그래요. 측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기체는 당연히 이쪽으로 약간 밀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비행 자체는 이제 GPS 신호, 어떤 포지셔닝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리로는 이 기체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아이는 다시 자꾸 이 오른쪽으로 오려고 하는, 내가 밀렸기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기체가. 오른쪽으로 오려고 하는. 근데 만약에 바람이 너무 막 세게 분다. 그러면 이 아이가 또 못 이기고 더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람이 세게 분다 해도 결국은 또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성질은 있잖아요. 이 멀티콥터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아이가 자꾸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오려고 하는 거를 자꾸 더 이기려고 바람이 더 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조종자가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조종자가 자꾸 이 롤을 오른쪽으로 쳐줘서 이 바람을 이기려고. 왜냐? 여기서 만약에 호버링 비행, 제자리 비행을 내가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면은, 호버링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면은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쪽에 롤을 쳐줘야 되겠죠. 그 롤이 뭐냐? 롤이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로터, 이 프롭을 빨리 돌려서 다시 오른쪽으로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할이 뭐냐? GPS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그 역할을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종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롤 활동을 해준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 이제 제 기준에서 왼쪽에서 바람이 분다.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얘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로터 2개를 빨리 돌려서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이 바람하고 정면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만약에 바람이 더 세게 불어. 그러면 롤을 더 쳐줘 가지고 각도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람이 5m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람 방향도 뭐 비행 연습하는 데 가면은 이제 풍속계가 다 있어요. 가상에 이제 풍속계가 있는데 그 풍속계를 이렇게 보고, 아, 그게 이제 뭐 90도를 이렇게 갔다. 90도를, 풍속계가 90도를 갔다. 날린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초속 한 5m로 보는 건데, 5m 이상 되고 이러면은 기체가 이제 사실 좀 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5m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막 뭐 10m 불고 뭐 10몇 m 불어도 사실 기체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조종자의 기량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제 뭐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항상 바람이 일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감독관이 오늘 바람 부니까 약간은 좀 감안은 해주지만 오늘 바람 부니까 제가 뭐 많이 코스 벗어나도 봐주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비행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날씨 이런 부분도 다 있고 이러지만
조종자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 내 조종술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종 시 옆에서 바람이 불고 있을 경우 기체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호버링 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롤을 조작해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불면 기체를 오른쪽에서 불면 기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바람하고 맞선다. 기체가 이렇게 있고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롤을 쳐가지고 기체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바람하고 맞춰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헥사콥터의 로터 하나가 비행 중에 회전수가 감소될 경우, 이건 모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회전수가 감소된다는 건 모터에 문제가 생겼다. 발생할 경우 감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서 1번 전진을 시작한다, 진동이 발생한다, 상승을 시작한다, 요잉 현상을 발생하면서 추락한다. 말 그대로 헥사콥터가 로터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헥사콥터 같은 경우에 헥사콥터도 마찬가지로 물론 쿼드콥터야 이제 바로 떨어질 수 있지만 헥사콥터도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잉 현상을 발생하면서 추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 고정 피치의 조정 방법 중 가장 위험을 동반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체를 이제 멀티콥터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정 방법 중 가장 위험을 동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요잉을 반복하는 조작, 사실은 이런 것도 좋은 조작은 아니죠. 근데 가장 위험한 걸 찾으려면은 후진하는 조작, 수직으로 상승하는 조작, 극강하하는 조작, 극강하, 급상승. 일단 급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비행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체를 예를 들어서 헬기든 우리가 무인기든 드론이든 일반 여객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사고가 이제 가장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이착륙 때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 같은 경우도 이착륙 훈련을 이제 많이 시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륙할 때도 이제 물론 천천히 뛰어야 되지만, 그 이륙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기체가 어떤 4개 프롭이 이제 완전히 돌기 시작하고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로틀을 작동을 하는데, 스로틀을 살짝 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내린다든지, 그럼 이 아이가 어떤지 양력을 받아가지고 살짝, 그 양력이라는 거, 이 아이가 양력을 받을 때는 100 이렇게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양력에 약간의 불균형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펠러도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다 달았지만, 어떤 지면에 약간 뭘로 말미암아서 또 옆에 측면풍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이게 너무 심하게 저기 된다 그러니까 또 내린다든지 다시 또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륙에 있어서 거의 사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드론에 이착륙을 할 때는 사실은 말 그대로 어느 선까지는 과감하게, 그렇다고 여기서는 절대 급상승, 극하강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상승을 좀 시켜줘야 기체가 숭 하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 조심해서 천천히 착륙을 해야 되지만, 기체가 이륙할 때는 어느 정도 숭 하고 올라올 정도로 스로틀을 쳐줘야 합니다. 자,
이륙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체가 상승할 수 있도록 스로틀을 쳐줘라. 이거는 절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상승, 급하게 스로틀을 확 올려줘라. 이거는 절대 아닌 거죠. 하강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강할 때,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륙할 때도 항상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가 직접 실기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느 이륙 지점이 있을까요? 착륙 지점이 있잖아요. 착륙 지점이 예를 들어서 가로 2m, 세로 2m 이렇게 착륙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실기시험 연습할 때는 기체를 이제 하강을 시켜가지고 착륙 포인트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체를 쭉 예를 들어서 뭐 4m 고도로 기준 고도로 내가 비행을 하는데 이제 착륙을 시킬 지점이에요. 착륙을 쭉 해서 이 면에 착륙을 시키면 그대로 갖다 이렇게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체 착륙은 항상 밑으로 쭉 하강을 내려와서 그 다음에 대략 한 50cm 정도 그 정도에서 50cm 정도 내려오면은 잠깐 멈춰서 착륙 지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착륙 지점이 앞으로 좀 벗어나갔다 하면 다시 뒤로 살짝 끌고 왼쪽으로 벗어났다 하면은 오른쪽으로 살짝 끌고 이래가지고 착륙을 시키면 됩니다. 실제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고 실제 운영도 그런 착륙 지점에 한 50cm까지 쭉 착륙을 시켜놓고 착륙 지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착륙을 시킨다. 이게 가장 안전한 착륙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륙과 착륙은 우리가 이제 드론, 멀티콥터라든지 멀티콥터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륙시킬 때는 항상 스로틀을 좀 어느 정도 과감하게 이렇게 좀 쳐줘서 기체를 이륙을 시키고 착륙할 때는 50cm 정도까지 하강을 시켰다가 착륙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천천히 착륙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 고정 피치의 조정 방법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당연히 급강하 또 급하강 이런 급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멀티콥터와 가까운 이야기가 먼 이야기입니다. 무인 멀티콥터가 이륙할 때 필요 없는 장치, 그러니까 멀티콥터가 이륙할 때는 배터리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겠죠. 변속기 있어야죠. 모터, 변속기는 모터의 ESC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 그래서 ESC. 그래서 이 I는 모터의 힘을 전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FC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PMU,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GPS는 이착륙하고 좀 관계는 없고, GPS는 위치를 조절해주는, 위치를 포지셔닝 해주는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멀티콥터의 비행 원리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멀티콥터는 인접한 로터를 역방향을 회전시켜 토크를 상쇄시킨다. 맞는 얘기죠. 인접한 로터를 역방향을 회전시켜 토크를 상쇄시킨다. 왜냐하면 멀티콥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4개의 날개가 있을 경우 쿼드콥터일 경우 정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역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고 또 뒤에 있는 거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토크, 예를 들어서 작용, 반작용에 모든 날개가 4개의 모든 날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기체의 중심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멀티콥터가 돌기 때문에 토크 현상을 상쇄를 시켜준다. 또 양력의 불균형,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양력의 불균형도 해소하는 거고. 멀티콥터는 테일 로터가 필요하지 않고 모든 로터가 수평 상태에서 회전의 양력을 얻는다. 멀티콥터는 그렇죠. 그래서 테일 로터가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헬리콥터는
테일 로터를 장착을 하지만, 자, 멀티콥터도 상호 역방향 회전으로 토크를 상쇄시킨 결과 헬리콥터와 같이 이착륙 시 전위 성향이 나타난다. 전위 성향은 테일 로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일 로터가 있어야 그 전위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테일 로터가 없고 테일 로터가 없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멀티콥터는 인접한 로터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토크를 상쇄시킨다. 이게 맞는 얘기죠. 항공기에 작용하는 세 개의 축이 교차하는 곳은 어디인가? 항공기에 작용하는 세 개의 축이 교차하는 곳. 이거는 이제 CG라 그래서 무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가 뭐 지상에 있든 뭐 하늘에 떠 있든 간에 그 항공기 전체의 어떤 무게 중심이라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항공기의 운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가 위에 떠 있는데 어떤 무게 중심이 있는데 무게 중심에서 뭐 앞으로 갔다든지, 피치가 좀 앞으로 기울어졌다든지, 롤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공기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주는 게 어떤 센서로도 잡아주지만 사실은 조종자의 역할, 특히나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종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교차되는 곳은 이제 무게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게 중심을 이제 CG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로 안전성과 관계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 세로 안전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배웠듯이 어떤 이제 고정익 비행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로 세로 우리가 이제 고정익 비행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로는 비행기의 앞에 부분하고 뒤에 있는 꼬리 부분, 이거를 이제 세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날개, 고정익이라면 날개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 이게 이제 가로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로, 이 방향은 결국은 피치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피치.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은 롤이 되는 거죠. 롤. 이게 좌우로 롤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만약에 비행기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제 Z축으로 해가지고 아래 여기다 이제 딱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잡는다고 하고 여기다가 뭘 꽂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Z축이 돼가지고 얘가 요가 되겠죠. 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조종기를 잡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선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 안전성과 관계 있는 운동은 피치가 되겠죠. 피치.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이제 운동은 롤링이 되지만, 세로 안전성 운동은 롤링이 되지만 이거를 안정시켜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로 방향도 피치지만 이 아이를 안정시켜 주는 것은 반대 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안정성에 관하여 연결한 것 중 옳지 못한 것은 가로 안전성, 롤링이 되겠고, 세로 안전성, 피칭이 되겠고, 방향 안정성은 요잉, 그 다음에 방향 안정성, 롤링, 피칭, 요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D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겠죠. 자, 고유의 안정성이란 무엇을, 우리가 이제 비행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 날르고 있다라는 게 안정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 이 롤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안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피치 앞뒤로 이제 흔들린다, 이런 거는 비행에 있어서 안정이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행기가 잘 날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안정성인 거죠.
말 그대로 피치도 잘 맞아 있어야 되고 롤도 마찬가지로 요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비행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조종이 뭐 보다 용이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날르고 있다, 이런 안전성이 되겠죠. 그래서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 보면 안전성, 뭐 항공기가 일정한 비행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자, 실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실속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서 이제 본문에서도 봤는데, 실속은 이제 임계 받은각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고속 비행, 저속 비행, 깊은 선의 비행 등이다. 그다음에 B번에 보면 맞는 얘기죠. A번에 실속은 무게, 하중 개수, 비행 속도 또는 밀도 고도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받은각에서 발생한다. 이거는 실속은 무게, 하중 개수, 비행 속도 또는 밀도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받은각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는 다른 받은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81번에는 B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속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과도한 받은각이고, 그 다음에 선의 비행 시 원심력과 무게의 조화에 의한 부과된 하중들이 상호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속이라는 것은 이제 받은각이, 영각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양력 발생 개수가 커지는데, 이게 이제 더 커지게 되면은 항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속이다. 실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기체를 급격히 감속한 것,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D번에 한번 보실게요. 날개가 인계각을 추가하여 양력을 상실함. 아까 이제 실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각, 영각이 어느 정도 커지면서 양력 개수가 커지는데, 우리가 이제 고정이 뭐 날개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에어포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느 인계점을, 양력 개수가 계속 커지다가 어느 지점, 인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때는 양력보다도 항력이 더 커지는 이 부분, 그걸 이제 실속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양력을 상실하고 항력 개수가 커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착륙 접근 중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이륙하는 것은 우리가 복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드랜딩하고 바운싱, 프로핑 이 부분은 하드랜딩 같은 경우에는 수직 속도가 남아있어 강한 충격으로 착륙하는 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운싱은 부적절한 착륙 자세나 과도한 치마율로 인하여 착지 후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는 현상. 그 다음에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접근 속도가 정상 접근 속도보다 빨리 치마하지 않고 떠 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 자, 25km의 비행 장치가 60도 경사로 동고도 회전 시 총 하중 개수 얼마인가? 이 하중 개수는 상당히 이건 어떤 역학적인 부분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45도 경사에서는 이 경사가 받는 게 45도에서는 한 1.5배, 60도에서는 2배 정도이다. 2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60도 경사로 동고도 선회 시 총 하중 개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25km면은 60도 경사는 2배라 그랬잖아요. 2배. 그래서 25 곱하기 2배. 2 하면은 이제 50kg이 된다. 자, 85번도 마찬가지죠. 총 무게가 30kg인 비행 장치가 45도일 경우에는 1.5배잖아요. 그래서 30kg 곱하기 1.5 하면은 이제 45kg을 받는다. 하중 개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 장치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트라는 거를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멘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공기의 운동은 이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에 대하여 회전하는 것,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 대한 이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멘트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볼트가 하나 있다 그래요. 이런 볼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스패너 있잖아요. 이 볼트를 풀려면은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스패너를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이 볼트를 풀기 위해서 스패너를 활용을 하는데, 스패너를 여기다 딱 장착을 하고, 스패너가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스패너를 가까운 데서 이 볼트를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패너가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멀어진 거리, 이 볼트에서 멀어진 거리, 이 스패너의 손잡이를 가지고 같은 힘을 작동을 해도 이 볼트는 풀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이 중심점, 이 모멘트라는 것은, 이 힘, 모멘트라는 것은 여기서 작용하는 스패너 손잡이에서 작용하는 힘과 또 이 스패너 손잡이에서 여기 있는 볼트와의 거리가 조금 길면 길수록 힘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이 모멘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모멘트라는 것은 이 M, 여기에 이제 볼트가 되겠죠. M이 이 수평인 지점에서 볼트 손잡이가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M, 모멘트를 M이라고 두면, 아까 이 거리는 A라고 만약에 두면 A, 그 다음에 여기 F, 힘, F가 되겠죠. 그래서 M은 A 곱하기 F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길면 더 길수록 이 모멘트 커지고, 그 다음에 힘이 더 크면 클수록 모멘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수평선 상에 놓여 있는 한 물체가 기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선상에서 이제 힘을 받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멘트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볼트 푸는 스패너를 생각을 하면은 이 모멘트 값이 여기에 있는 힘, 내가 돌리는 힘과 이 거리, 이거를 곱한 값이 모멘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G라는 게 이제 무게 중심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B번에 보시면은 T의 모멘트가 여기 나왔으니까 총 모멘트 나누기 TW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TM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CG 곱하기 TW가 되겠고,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이제 모멘트 값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패너로 어느 볼트를 돌리는, 스패너도 볼트를 돌리는데 스패너 가까이에서 손을 잡고 돌리면 힘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패너가 길게 되면은 뒤에서 돌리게 되면 힘이 더 커지는 이 현상을 모멘트라고 얘기한다. 착륙거리, 이제 우리가 비행장의 착륙거리를 짧게 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비행장의 착륙거리를 짧게 한다? 이거는 착륙 무게를 가볍게 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무게가 아무래도 더 있게 되면은 이제 기체가 밀리게 되니까. 백풍으로 착륙한다? 백풍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가는 방향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백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백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백풍으로 착륙한다. 이거는 짧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착륙거리를 길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동력 장치의 출력과 비행 고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동력 장치의 출력과 비행 고도, 출력과 고도,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번에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출력이 낮아진다. B번에 엔진의 출력이 고도에 따라 변화하는 주된 이유는 공기 밀도 변화이다. 자, 여기는 이제 전기 동력이 사용되는 C번에 보면 고정 피치 프로펠러 비행기는 고도가 높아지더라도 출력에 변화가 없다. D번에 과격기가 없는 피스톤 엔진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출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전체 문제가 이제 밀도에 관한 문제인 거죠. 밀도.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밀도가 고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점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도 했듯이 행성마다 그 공기 밀도도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비행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중력은 3분의 1이라서 비행이 쉬울 것 같지만 공기 밀도는 양력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100분의 1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비행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이제 비행은 우리 인간이 성공을 시켰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게 이제 공기 밀도. 공기 밀도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출력이 더 요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비행이 어려워지는 부분. 그래서 C번에 보면 고도가 높아지도 출력의 변화가 없다? 변화가 당연히 있죠. 무인 멀티콥터의 조종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 요령이 아닌 거. 멀티콥터 조종기 장시간 사용. 어떤 기계든지 마찬가지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거는 기본적인 보관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D번의 보관 온도에 관계없이 아니죠. 어떤 배터리라든지 조종기라든지 모든 부분은 적당한 온도, 그렇죠? 적당한 온도 또는 서늘한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 B번에 보시면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한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90번에 이제 한번 보실게요. 무인 멀티콥터 비행 중 조종기에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을 때 배터리 경고음이 배터리가 이제 다 닳았다. 예를 들어서 30% 4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죠. 취해야 할 행동은 당황하지 말고 기체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착륙시켜 배터리를 교환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용어는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를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드론은 어떤 공식적인 언어는 이제 합법적인 법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드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드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근데 그 드론이 예를 들어서 용어가 UAV라든지 RPAS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민간항공 아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RPAS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론을 운영을 하면서 RPAS 이렇게 잘 쓰지는 않죠. 그냥 보통 드론으로 이제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런 배터리 취급이라든지 보관 방법이라든지 활용 방법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리튬 폴리머에 대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일단 드론에서 RIPO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관 방법이라든지 또 사용 방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좀 예민해서 여러분들이 보관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효율도 올라가고 또 장기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이 세이브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취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인지를 좀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이너스 10원에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사용될 경우 영구히 손상되어 사용 불가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추운 온도 또는 너무 더운 온도에 이렇게 보관, 사용 이거는 자제해야 되겠죠. 폭발물이나 화재 위험이 적어 충격에 잘 건데 배터리는 충격에 너무나 약한 거예요. 배터리는.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물에 또 빠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배터리를 잘 닦아서 사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93번 비행 교육 중 평가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A번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평가 목적이 이해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표준화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평가자는 적법한 자격이 없어도 평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평가자는 당연히 평가 교관이 있어야 되겠죠. 무인 항공 시스템에서 비행체와 지상 통제 시스템을 연결시켜 주어 지상에서 비행체를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비행체 탑재 임무 장비 데이터 링크, 이거 데이터 통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선 통신. 그래서 비행체를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데이터 링크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상 장비하고 또 비행체에 있는 기체에 있는 장비하고 또 지상에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ADT, 그 다음에 GDT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겠죠. 자, 95번 한번 볼게요. 무인 항공 방제 작업 시 조종자, 신호자, 보조자, 요거는 이제 무인 항공 방제에서 꼭 3인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합 보조자의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래서 비행에 관한 최종 판단 작업 허가자가 최종 판단을 작업 허가자가 한다? 이거는 이제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행에 관한 모든 최종 판단은 무조건 조종자가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 운용에 따라 조종자가 작성할 문서가 아닌 것은 조종자가 작성할, 그러니까 내 기체를 운영을 하면서 작성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 훈련 기록부 또는 비행체 비행 기록부, 조종사 비행 기록부, 장비 정비 기록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종사가 또 정비를 직접 배워가지고 자가 정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분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교관의 심리적 지도 기법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비행 교관이에요. 비행 교관. 그러니까 심리적 지도 기법. 사실은 이제 교관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입문자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는데 어떤 조종자, 교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들을 지도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법들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또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가 이제 드론의 어떤 지도를 할 때 교관의 이런 자세라는 것은 비행을 하는 이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순간순간 또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같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 지도 이런 기법을 한번 어떤 부분이 이제 타당하지 않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번 교관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한다. 옳은 이야기죠. 교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제 교육생이 나이가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서도 어떤 교관이 서로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서로가 어떤 인간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뭐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이렇지만, 교육 시에는 또 교육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부분. 그래서 교관의 입장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노련한 심리학자가 되어 학생의 근심, 불안, 긴장 등을 해소한다. 뭐 여기서 얘기했던 뭐 노련한 심리학자라기보다도 어떤 이제 비행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준다든지 또 위협 또는 뭐 비행의 어떤 한 가지 동작을 성공을 했을 때는 또 아낌없는 칭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비행에 자신감을 갖고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필요한 부분. 경쟁 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잠재적 장점을 표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경쟁 심리라든지 이런 조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절대 교육생한테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고, 잘못에 대한 질책은 여러 번 반복한다. 이건 안 되겠죠.
잘못된 질책은 여러 번 반복한다. 교관이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교관 입장에서 보면 다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생이 상당히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하면서 기다려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왜냐? 교육생이 어느 정도 비행하면 내가 이 잘못은 알거든요. 잘못을 아는데 바로 또 옆에서 교관이 이거 잘못됐다 또 지적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줄 수도 있는 이런 지도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행 교관의 이제 지도 기법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교관이 새로운 어떤 교육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자세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공 기상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